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네 마이 무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노동연구원이 성과가 났지만 역량 향상 교육에서도 최하점을 기록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례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난 2일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 포럼에서 그 내용이 정식으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가 결국 투명한 해고와 같은 의미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정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권창준 근로기준 정책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권창준입니다. 자,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이게 정책으로 곧바로 되는 겁니까?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이번 자료는 전문 연구기관인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판례를 분석해서 그 시사점을 밝힌 것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뭔가 동일하게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정부의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노동연구원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이게 나름대로 전부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이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주요 판례를 분석해서 그 시사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계속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논의들, 그다음에 전문 연구기관의 다른 또 연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주요한 판례를 소개를 하면서 각각 이런 함의가 있다 이런 게 때문에 이거는 OX의 문제로 OX의 문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 노동연구원의 어떤 판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쉬운 고용과 쉬운 해고와 투명한 해고.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투명한 해고라면은 문제가 거기에는 이의를 달 수가 없겠지만 쉬운 해고에 치우쳐졌을 때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정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이 그 노동계가 주장하듯이 정부가 소위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저희가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듯이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해고 여건을 완화해서 쉬운 해고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국 하려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의 인력 운영 시스템을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체계화, 과학화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라든지 직무 성과 중심의 보상, 업무 부적격자에 대한 능력 개발과 업무제 배치 기회 부여, 그다음에 불가피한 계약회 밀시 공정한 평가 및 절차 준수 등 인력 운영의 정 과정에 저희가 현장 산하의 판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직무 능력 중심의 그런 트렌드나 흐름을 패러다임을 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직무 능력 중심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투명한 해고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무 능력 중심으로서 체계화 과학화를 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만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휘슬블로어라고 얘기한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부당한 해고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구제불능이다라는 잘못된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서 해고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날 그 노동연구원 보도 자료에서 발표 자료에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판례들을 쭉 보면, 예. 법원의 입장은 평가와 해고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되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배치 전환 등 모든 노력을 한 뒤에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것도 이런 법과 판례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이런 법과 판례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런 법과 판례를 기초해서 해고를 저희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과 판례를 준수해서 기업에서 고용 안정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생산성을 이루는 측면에서 그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도도 할 것입니다. 근데 평가를 공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계세요? 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바로 그거죠.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법원에서 어떤 평가를 해야지 그것이 공정한 것에 대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저는 이 앞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는 기업에 있어서의 특성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알아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실 때 뭐냐면 대법원의 판례를, 이 법조계의 판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판례라는 것도 해당 기업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입각한,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 입각해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판례도 일반화되기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대신 그 기본적인 그 인사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속성이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한계를 이탈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밝혀주면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 제가 조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속성과 특성이라는 예를 거. 들면 저번에 그 판례 소개된 것처럼 예를 들면 차별적인 처우로 예를 들면 대상 집단을 달리해서 두 집단 간에 예를 들면 그 평가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실제로 그 평가 결과가 봤을 때 그 평가 결과로 이 사람들을 해고하려는 목적으로 하였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전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화되면 일반화시킬 수 있다? 그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면 기업에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식의 평가를 하는지 그런 판례에 나타나는 것들 여러 다양한 사례들을 쭉 제시를 하면 그거를 보고 이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법 안에서 판례나 이런 거에서 법 안에서 괜찮지만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그런 것들은 좀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판례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인 것은 맞네요. 그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현장의 사례나 판례들을 판례나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참고해서 인사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권창준 근로기준정책과장이었고요. 이어서 노동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의 강중훈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강훈중입니다. 예. 근데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강훈중 대변인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일단은 이게 국책연구소에서 저도 국책연구원 출신이라서 그거 아는데 국책연구원에서 발표한다고 이게 곧바로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무슨 의도요? 어쨌든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보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간본다고 할까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이제 정부가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이런 내용을 그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제 발표하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근데 무슨 것이죠. 의도, 무슨 시그널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 여론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저희 그 한노총 위원장이 지난주에 쉬운 해고 문제라든지 실규칙 불이익 변경을 쉽게 하는 이 두 가지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노사정이 복귀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해고를 위한 신호다. 그렇죠. 예? 예. 그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 근데 고용노동부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현행법상요. 그 징계 해고하고 그 정리 해고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 고용이 매우 불안하고요. 그래서 평균 근속 연수가 한 5.6년이고 정년까지 가는 노동자 비중도 한 그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성과자 해고라는 또 다른 어떤 해고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고용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이것은 지금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정책과도 크게 배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저성과자 예. 이런 사람을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저성과자라고 해가지고 뭐 해고를 하겠다니까. 진짜 왜 저성과자? 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별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예. 우리가 월급 왜 받느냐, 예, 돈 왜 예. 받느냐 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랑 부대끼느라고 하고 수고했다고 돈 주는 게 월급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예.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능력이 안 되는데 권위만 내세운다든지 자기 권한만 내세운다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민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성과자라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판례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어떤 노조라든지 노동자 대표가 참석했다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예. 결국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예.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다 보면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회사의 주관이 개입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평소에 노동자 편에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 뭐 당연히 뭐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개별 어떤 그 노동자 간의 어떤 그 단합이라든가 단결 이런 것을 저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맹목적인 충성 경쟁, 어떤 순종하는 그런 어떤 그 노동자로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어차피 저기 아까도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려서 지금도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단합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사실은 단합조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실업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 노조에 있어서의 힘과 노조에 있어서의 활동력이라는 것은 실업률과 반비례한다. 예.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다 이 단합조회라는 게 내부에서의 경쟁도 물론 그런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건 결국은 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실업률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뭐 실업률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고요.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이제 그 경기 침체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런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서만 해결하는 것은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단합의 문제도 결국 이제 실업률이 높으면은 약간 좀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제도를 다시 연공급으로 바꾼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그 회사 발전에 저해가 된다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이거거든요. 제조업에서 우리가 흔히 제조업에서 만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족감과 실제로 행복을 느낀다. 이게 사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만족만 시켜가지고는 불량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감이라는 것 자체는 돈으로 이게 월급을 올려준다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업 경영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행복은 못 느끼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리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리해고라는 어떤 제도와 징계해고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저성과자 교육을 시키고 교육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은 해고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판결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예. 실은 그 내용을 보면은 해고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도 물론 문제지만은 예. 실은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납니다. 압력을 그래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심, 해고 압박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첫 번째 사례에서 보면은 그 교육 대상자 91명 중에서 무려 8명이 나가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도 보면 111명인데 45명이 그 교육 중에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해고 다툼까지 가는 분은 이제 소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교육 과정 자체가 그 해고를 그 용인하는, 그 해고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다.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노동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특상공론이다. 그렇죠. 뭐 해고로 다투고 있는 뭐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그 과정 속에서 수십 명이 이미 떠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 그 부분을 사실은 그 이제 크게 이제 부합시키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도 이제 고용이 매우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아까 뭐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해고를 쉽게 하는 겁니다. 뭐 정부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 무엇이든지 다 그렇듯이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고가 그 죽음이라는 말이 뜻이 가정이 그 뭐 파탄이 나고 예. 뭐 우울증, 뭐 자살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심각한 예.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도 이 쉬운 해고 정책은 저희가 이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이 이제 심각한 어떤 그 뭡니까 차별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예, 열악한 어떤 그 근로 조건 이런 것을 개선해야지. 예. 이 쉬운 해고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간단하게 투명한 해고는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있는 제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한국노총리 혼중 대변인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죠. 한 신생기업이 웹툰 작가에게 회사 홍보 디자인을 부탁을 했는데 신생회사라 돈은 없고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고양이 사료로 지급해도 되겠냐고 제안한 건데요. 예, 이 제안 어떻게 보면 깜찍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제안을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신인 웹툰 작가들이 많이 겪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로도 방영됐던 인기 웹툰 닥터 프로스트의 작가죠. 이종범 작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우리 이 작가님 유명해지시기 전에 네네네. 고양이 사료나 개 사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 다른 걸로 받아본 적은 있죠. 뭐 받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라거나 예. 혹은 뭐 한의원 사이트 같은 경우였다면은 한약을 받거나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약 몸은 좋아지셨겠네. 예? 네, 일단 뭐 마감하는 데 필요한 체력은 뭐. 예. 마감하는 데 필요한 체력은.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왜 노래 하시는 가수분들 있잖아요. 가수분들이 네네네. 어떤 행사에 갔을 경우에 이렇게 물건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군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회사에서 고양이 사료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네네네. 근데 주위에서도 그럼 이런 제안을 받았던 경우로 심심치 않게 발견하실 수 있겠네요. 과거에 웹툰 업계가 아직 안정화가 되기 전에는 네. 한 5년, 6년 전에는 아직 뭐 고료를 제대로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업계에 들어온 업체들이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신인 작가들의 경우에 좀 고료 대신에 이런 현물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실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이런 경우가 조금씩 생기면서 당황스러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회사가 어려우면 그런 부탁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네, 그렇죠. 돈이 없으면. 근데 그렇죠. 돈은 없는데 부탁을 하고서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웹툰 작가들 같은 경우에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좀 웹툰을 직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는 업체가 아직도 많다는 거고요. 아하. 웹툰 예. 작가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로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 그에 대해서 대가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업체가 아직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자친구랑 100일인데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제안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네, 이게 한동안 작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이 아무래도 너무 지나치게 뭐 돈을 받고는 그려줄 거면서 그림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었냐라는 종류의 논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분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갔죠. 그래서 이것이 화제가 된 거군요. 이런 제안은 우리 이 작가님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제안은 예. 아무래도 이게 직업인 경우에는 주변 사람이나 지인이나 뭐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뭐 그림 작업에 대한 부탁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그것을 용인할 것인가는 작가마다 기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작가마다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거는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웹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발전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고 이게 문화산업 앞으로 문화 콘텐츠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표준 계약서 같은 게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웹툰 업계가 자리를 잡은 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만화가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 공정 계약서라거나 표준 계약서의 원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화가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계약서의 활용 정도는 몇 % 정도라고 보세요?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예. 공정계약서나 표준계약서를 모든 작가가 다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뭐 제가 듣기로는 만화가협회 측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까지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그 만화 연대 플랫폼들, 웹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작가 복지나 이런 계약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소문이 퍼지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작가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웹툰 작가님들 대우는 괜찮으세요?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오래된 연재 매체라거나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메이저 매체의 경우에는 예. 작가 복지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진 상태이긴 한데요. 예. 지금 업체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업체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신생 업체들이 좀 늘은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올해 생존한 매체들과 신생 업체들 사이에서 작가 복지 수준이라는 것이 차이가 많죠. 지금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웹툰 작가 중에서는 예를 들면은 어떤 업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전부 활동하시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에이전시를 통해서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혹은 프로듀서 매니지먼트 등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웹툰 작가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관리만 받고요. 예. 기본 활동의 거의 대부분은 개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개인이 알아서 한다. 지금 뭐 이제 인기 작가신데 예? 그 후배 작가들한테 좀 이런 거는 조심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이 웹툰이라는 게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신인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 자연스럽게 업체와 미팅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약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작가들의 연대의 힘은 정보 공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작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예.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업체라거나 혹은 계약에 있어서 주의할 점들을 평소에 숙지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화가 협회 같은 그런 집단이 현재는 꽤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자격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 가입을 하셔서 그곳에서 뭐 법적인 자문이라거나 혹은 아니면 표준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신다거나 그런 종류의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2가지 정도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범 웹툰 작가였습니다. 2PM의 활력 충전, 비타민 충전, 미네랄 충전, 수분 충전. 내 심장은 하나만으론 채워지지 않는다.
비타민 미네랄 수분에 3인원 한 방에 채워라. 활력 충전 음료 하트비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육상 선수 800여 명의 도핑 의혹을 담은 보고서가 유출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국제육상연맹이 있거든요. 예. 국제육상연맹이 전 세계 육상 선수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핑 검사를 했는데 어허. 이 중에 800여 명 정도가 이 도핑 의혹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가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800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 이 올림픽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리스트 수십 명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열렸던 올림픽과 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들이 따낸 메달만 하더라도 이 금메달만 55개가 되고요. 금운동 합쳐서 146개나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언론사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제목을 세계 육상계는 거짓이었다 이렇게 달기도 했었거든요. 예. 만약에 이 도핑이 사실이라면은 이 말 그대로 세계 육상계가 도핑에 얼룩진 거짓 세상이 돼버리는 건데 이 국제육상연맹이 이 의혹을 어떻게 밝혀낼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요새는 그러니까 사방에서 뭐가 유출이 돼요. 그냥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오늘 동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여자 대표팀이 한일전 치르죠. 예, 오늘 저녁 7시 20분입니다. 이 여자 대표팀이 일본과 동아시안컵 2차전을 치르거든요. 일본이 지난 6월에 있었던 여자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표팀은 이 월드컵 멤버가 아니라 이 새로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이거든요. 1차전에서 북한에 2대4로 패했고요. 이 반면에 우리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데 이어서 1차전 중국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일본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서연 선수 말이에요. 부상 때문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부상이 좀 심각한 모양이죠? 예, 심각합니다. 예, 중국전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무릎에 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북한 오늘 일본전뿐만이 아니라 북한전도 뛸 수 없게 됐고요. 이 심서연뿐만이 아니라 이 골키퍼 김정미 선수도 이 갈비뼈 통증 때문에 오늘 출전이 좀 불투명한데 이 심서연 선수 자리에는 조수현 선수가 메꿀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골키퍼 김정미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은 예상외로 승부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골키퍼 포지션의 특성상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골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남자 대표팀은 내일 한일전이라고 그러네요. 예, 이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이 풀리그 2차전 한일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어제 이 전수 훈련을 가졌는데 이 김신욱 선수 196cm의 장신 공격수입니다. 이 김신욱 선수를 활용하는 포스트 플레이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일본이 북한전에서 이 북한에도 2m에 가까운 장신 공격수 박현일 선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 박현일 선수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약점이 포스트 플레이에 있다고 보고
이 김신욱 선수를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 훈련에 어제 집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예,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사건 나름대로 랭킹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용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제일 먼저 들여다볼 사건 어떤 거죠? 국회의원이 여자 보험 설계사를 성폭행한 거죠. 그 성폭행 의혹입니다. 예.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도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될 의혹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심학봉 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제 탈당 선언했어요. 예. 탈당이 아니라 여론에서는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 아니냐 본인도 인정하고 있지만은요. 과연 이 분이 탈당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에 국회의원을 성실하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게 정신이 없겠죠. 지금은 수사에 받았대요. 경찰 수사를. 그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피해자인 여성이 처음에 경찰에 신고할 때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진술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성관계한 사실은 맞지만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한 사실은 맞지만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중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이제 과거 경찰에 계실 때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를 보셨어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지만은 그 후에 가해자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회유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경찰은 그 피해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은 무고죄로 처벌이 된다. 당신이 진술을 바꾼다고 우리가 당신의 진술이 바뀐 진술이 믿는 건 아니다. 대질 조사도 할 수 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또 진술을 다시 또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진술을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가 허위 성폭행을 안 당한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어떻게 변소하느냐 이것이 경찰 수사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를 주목하냐면 둘이 뭐 좋아했건 아니면 성폭행을 했건 그거는 경찰 수사를 밝혀진 문제지만 어쨌든 만났다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 시간에 국회 상임위 열렸잖아요. 그게 학생으로 치면은 땡땡이신 거 아닙니까? 학교 안 가고. 그게 저는 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그 의식이라는 게 참 좀 한숨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이 또 경북도 그 윤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이고. 근데 이게 어쨌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중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회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30만 원을 이 성관계 끝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 줬다. 이것이 성매매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이 30만 원 준 게 핵심은 아니고 과연 이 여자가 호텔에 들어갔을 때 강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동의하에 그러니까 오빠다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이제 그 전화를 카톡을 했거든요. 정말로 합의하에 동의하에 한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겠죠. 그걸 이제 경찰에 풀어야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일단은
맨 처음에는 성행위를 한 거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니까 심학봉 의원이 그런 부분부터 다 이제 차근차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 어떤 거죠? 요새 이제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모자 사건입니다. 세모자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무속인이 배후에 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지난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무속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수차례 기각됐다. 이건 또 뭐예요? 경찰에서 이 세모자 사건의 어떤 이 배경인 그 어머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일단 아이들하고 엄마하고는 분리는 시킨 그렇죠. 거예요. 분리는 시킨 상태에서. 근데 검찰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해라. 근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했느냐. 이 무속인 50대 무속인의 사주를 받고서 이 아동 학대도 하고 그리고 그 성폭행 이 교사도 한 거다. 라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의혹입니다. 했다라고 주장을 하게끔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 사주를 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네가 당했다라고 주장을 해라. 그렇죠. 고소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 무속인에 대해서 무고 교사, 허위 무고 교사와 그 다음에 아동 학대 교사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세 모자가 고소한 것이 한 3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방청에. 이야, 그래서 자기네가 당했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소한 게 3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이 무속인이 관련성 여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해라. 단 이 무속인이 외국에 출국할 우려가 있으니까 출국 금지는 해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무속인이 지금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상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휴대폰도 자기 휴대폰 쓰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체포를 해야만이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라 하니까 참 경찰도 난감한 모양입니다. 검찰도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인권으로 치면 맞을 텐데 근데 이게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세모자라는 게 근데 그게 사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장하기 힘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폐도 많이 끼치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3세 17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부모와 어머니와 격리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무속인도 자기가 교사한 혐의를 갖다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또 치료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사건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아직 감사와 수사는 아직 완전히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혹 수준이라고 법리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가 막힌 얘기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남자 교사 5명이 성추행과 여자 교사 성추행과 성희롱 또 그중에는 또 이 여학생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었을 텐데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에 보고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추행을 한 교사가 다른 데로 전근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남양 특집 공포물 호러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우리 박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재범률이 제일 높은 게 성 관련 범죄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범률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 내 성추행이라든가 이거는 교장 선생님이 이거를 알았다 하더라도 어떤 경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교육청에 고발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교육청에다가 어떤 조치를 보고를 했을 경우에 자기 학교에 대한 명예 실추 또
자기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그러한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개인 간에 있을 수 있는 게 참아라. 예, 이렇게 이제 묵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여기 교육청에다 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과연 제대로 하느냐.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렇죠. 범죄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감사관이 나와서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이 감사하는 과정에 뭐 술을 먹고 감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연 감사관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감사관의 지시에 가해자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수사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고요. 지난 2월 달에 이 교사 한 명에 대해서 서대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한 명은 현재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이거를 경찰의 그 가해교사 4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5명 아닌가요? 5명? 5명인가? 하여튼 예, 의뢰했는데 그 서울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특별수사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수사를 해달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데 경찰에서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일단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이러한 수사는 제일 피해보는 학생이 누구겠습니까? 학생이거든요. 또 여교사거든요. 맞습니다. 여교사가 어제 탄원서 썼다며요. 그렇습니다. 예. 참, 나 그거 보고서. 근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게 반복적이다라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전 학교도 감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5명의 이 교사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했던 데를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감사가 아니라 전 수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게 감사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뿐이겠습니까? 근데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진짜 우리나라의 선생님들 이 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우리 꼬마애도 공립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공립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헌신적이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 근데 이게 독특한 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게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은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거절해야죠.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항상 이것만은 좀 고치자 맨날 말씀하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요새 그 형사 사건 때문에 구치소에 가보면 구치소 조그만 방 안에 8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덥고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구치소에 아직 미결수거든요. 아직 유죄 확정이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루에 한 번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10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40분 기다렸다가 10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그리고 시골에서부터 멀리 온 어머니가 5시 이후에 면회할 수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외국에 보면은 구치소에 이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가족하고 가족이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바뀌어줘야 되지 않나. 최근에 그 조현아 부사장 관련해 가지고 전 부사장 관련해 가지고 뭐 의무과 뭐 혜택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결수들 하더라도 운동도 할 수 있고 가족과의 어떤 면회라든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해줘야 이게 인권 선진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현아 씨가 받았다는 특히 의혹 그 정도 수준은 이제 딴 재소자들도 사실은 확대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가족 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 그다음에 면회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